자, 산업금속하고 이제 니켈 쪽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금속이 어떤 과정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광산 기업에서 이제 광석을 채취하고요. 재련 기업에서 재련을 해서 정령까지 하고 가공회사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수요자한테 가는 이 시스템인데, 사실 뭐 재련이랑 할 때마다 이 품위가 올라가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니켈도 지금 사실 이 품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정부 당국이 개입하면서 구두로 야, 이거 무슨 철근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작년 대비 2배나 올라가서 이거 소비자 물가든지 또는 기업 생산자 물가에 큰 부담을 주니 우리가 뭔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멘트들을 던집니다. 결국 원자재 가격이 10% 20% 오른다고 한다면은 이런 공급망 교란 시대, 소위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제한되는 이런 공급망 교란 시대에는 저 중간중간 단계마다 계속해서 재고를 쌓으려고 하는 시도들, 사재기 하려는 시도들, 또는 투자 쪽에서 선물 시장을 통해서 투자 자금이 흘러들면서 실수요와 관계없이 가격을 또 올리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서 가면 갈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사실 저 끝쪽에 가는 어떤 제품 가격에서의 규제인 거지, 이 앞단에서의 원자재 가격은 일개 국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개입했다더라? 그러면 뭐 원자재 가격 떨어지겠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중국은 수입자지 그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 측면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련업체라고 하면은 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재련업체 이름 중에 떠오르는 건 이제 고려아연 같은 회사들이 일반적인 재련업체라고 하는데요. 광산업체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요. 보통 광산업체는 우리가 BHP 빌리턴이나 뭐 무슨 뭐 리오틴토, 발레 뭐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광산 기업이라고 보는데, 한국에서는 그나마 광산 기업에 제일 가까운 회사가 포스코 정도로 분류를 할 수는 있어요. 포스코 정도를. 재련 회사는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니꼬동, LG 뭐 GS 니꼬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회사들. 그래서 이렇게 LME 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업금속 6대 산업금속을 가지고 LME 가격을 만드는데, LME 가격은 기업들의 전관 구입 비용에다가 이 트리트먼트 차지라고 해가지고 수수료 TC라고 하죠. 저 TC를 더해서 LME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고, 업체 측면에서는 저 TC에 더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 시장이냐, 또는 프리메탈이 나오고 있느냐, 그 다음에 부산물로서 바이프로덕트가 나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는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바이프로덕트의 가장 민감한 기업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은 연하고 아연을 재련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은이에요, 은. 은이 부산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고려아연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 부산물, 바이프로덕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니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저 프리미엄이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플러스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경우들도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가공업체의 수익 구조는 롤마진이라고 해가지고 스프레드죠. 원재료하고 가공제품 스프레드인 롤마진 먹고 사는 건 당연하죠. 이건 대표적인 가공업체는 한국의 뭐 영풍이나 뭐랄까요, 뭐 그런 회사들, 그런 대한전선 뭐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가공업체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죠. 풍산 이런 회사들. 자, 비철금속의 주요 용도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정도를 보고서는 구분을 해봤어요. 대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용도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니켈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금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산업금속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ME 산업금속 지수는 6대 산업금속을 해가지고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납, 주석 6가지를 얘기하는데 비중은 저는 구리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알루미늄이 제일 높습니다. 알루미늄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구리예요. 두 개 합치면은 75%에 달합니다. 그리고 아연, 납, 니켈, 주석 순이죠. 알루미늄하고 구리가 가장 경기 동행성이 높고 그리고 LME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기 때문에 알루미늄하고 구리는 실제 산업금속 지수와 같이 그려보면은 저렇게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근데 다른 금속들은 이제 산업금속 지수하고 약간씩 이제 좀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죠. 자, 지난 1년 동안 이게 아마 5월 말 기준일 거예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이 산업금속 가격들이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오른 게 뭡니까? 아연, 그리고 니켈, 그리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 나머지들도 다 올랐습니다. 그만큼 지난 1년 동안 달러 약세, 그 다음에 경기 반등, 유동성 증가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되면서 원자재 시장에도 상당히 좋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산업금속은 경기 동행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에 동행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는요,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들을 봐야 돼요. 지금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년 동안 신규 주문도 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이제 공급은 병목 현상 보이고 있죠. 이 서플라이어 딜리버리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제조업 지수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경기가 화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10년간으로 바꿔보면은 유사한 게 금융위기 때하고 또 유사해요. 금융위기 때도 상당히 망가졌다가 바로 반등에 성공했었거든요. 지금도 망가졌다가 바로 반등에 성공했어요. 이게 두 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둘 다 인위적입니다. 인위적. 둘 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적자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위적인 경기 회복이 1차였고 두 번째는 저 초기에는 그 이후에 다시 신흥국이 망가지면서 제조업 지수가 다시 하락했는데 지금은 여전히 돈을 다시 줄이지 않으면서 테이퍼링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경기 화랑을 더 만들면서 이제는 실수요까지 땡겨지고 있다. 그래서 2008년, 9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경기는 뜨겁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실물 경기는 빠르게 회복했는데 지금 물가는 생각보다 과거에 비해서 2009년, 10년에 비해서 미국 소비자 물가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슈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속도로 경기가 과열되면은 저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 더 올라갈 것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게 올해 하반기에 펼쳐질 상황이라 본다면 주가는 올해 하반기에 오히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원자재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갈 거예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더 간다. 지금 저 옆에 보시면은 구리 가격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시면은요 똑같아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가 더 높아질 하반기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구리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니켈은 구리만큼 인플레이션 기대에 반응하지는 않아요. 구리가 훨씬 더 인플레이션 기대에 반응하는 게 큽니다. 그리고 산업금속 시장은요, 그 경기 동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하고 동향성도 높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 산업금속이 다른 원재재에 비해서 미국 증시나 글로벌 선진 증시하고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0.4가 넘어요. 그러면은 마치 이런 거죠. 미국 증시 투자하면서 산업금속 산다? 이거는 올바른 포트폴리오가 아닌 거죠. 같은 바구니에 달걀을 담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보통 그런 정도로 우리가 얘기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선진 증시보다도 신흥 증시가 산업금속 지수의 상관성이 더 높습니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고점을 치고 떨어지면 거의 산업금속도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으로 갑니다. 되게 유사성을 많이 발견해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닥터카파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가 글로벌 성장률하고 제조업 지수하고 동행성이 높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제조업 지수에 동행하거나 후행하는 성격이 좀 크고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선행하거나 좀 후행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국 증시하고 산업금속 지수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증시 어떤 걸 투자하시고 어떤 펀드에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고 계시다면은 코스피 지수하고 산업금속 지수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산업금속 지수의 그 구조 보시면은 구리하고 알루미늄이 제일 크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구리하고 알루미늄 가격하고 한국 증시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리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산업금속 지수하고 동행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업금속의 연간산업 국내 경기 국면은 이게 올해 그 작년 말에 2011년 전망이었는데 회복 쪽으로 가는 게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넘어섰어요. 회복 쪽이 아니라 확장 쪽으로 가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되게 빠르게 지금 3개월, 6개월 동안 하나씩 더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은 매우 긍정적으로, 일부 긍정적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나 더 갔다고 생각하시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니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니켈 가격이요, 한때는 2006년, 7년도에 5만 달러까지, 톤당 5만 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18,000달러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야, 얼마까지 오른 거야. 근데 저게 그 당시에 중국이 브릭스를 견인하면서 중국이 10%대 성장률을 할 때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게 결국 선진국의 금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진국 소비가 많았었는데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의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스테인리스 스틸의 수요가 급증한 거죠. 그러면서 생산이 딸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니켈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버블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다가 MPI라고 해가지고 니켈 선철이 대체재로 떠오르면서 이제 과잉 공급 상황으로 변해버렸죠. 저희 5만 달러가 또 2015년대 때는 1만 달러 밑으로 깨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망가졌었죠. 사실 니켈 선철 비중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 중반만 하더라도 니켈 생산에서의 비중이 2%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저게 엄청나게 그 니켈을 대체하면서 이 원자재의 그 일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가는 뭐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원자재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상단이 있다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반대로 가면 하단도 있는 거죠. 생산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 원자재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장기 투자 자산으로 적합하지는 않아요. 니켈 같은 경우도 스테인리스 스틸 수요가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데 용도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배터리 용도가 니켈을 견인하는 어떤 구원자가 되고 있죠. 재밌는 게요. 산업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 변화에 대응하는 금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테마가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팔라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라듐. 팔라듐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금이나 플래티넘보다 열의 금속으로, 열의에 처한 귀금속으로 분류가 됐었죠. 그런데 정부 규제, 사실 이 산업금속 시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 시장인데 정부 규제로서 글로벌리 경유차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부터 경유차는 플래티넘을 촉매제로 쓰고요. 매연 감축 촉매제로 쓰고요. 팔라듐은 휘발유 차량에 매연 감축 촉매제로 씁니다. 그러니까 경유차 퇴출하는 순간에 플래티넘 수요는 급락하는 겁니다. 근데 경유차를 안 타게 되면 뭘 타야 돼요? 휘발유차를 타야죠. 그러면서 휘발유차로 경유차가 대체되면서 휘발유차에 들어가는 팔라듐 매연 감축 촉매제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2017, 18, 19년인가요? 3년 연속으로 팔라듐이 원자재 상승률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B2가 용도가 컸기 때문에 필름은 많이 사용됐었는데 은 역시 필름이 사라지면서 야 이제 은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은 이제 볼 거 없는 거 아니야? 했지만 반대로 필름 수요가 사라지면서 그걸 대체한 게 뭐였어요? 태양광 패널이 그걸 수요를 대체하면서 은이 또 다시 또 살아나는 계기. 2010년, 11년도에 은 가격이 3배 가까이 태양광 이슈 때문에. 그리고 올해 또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정책에 들어가는 게 태양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 은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사실 어떤 정부 규제나 지원에 상당히 민감한 게 이 자원 쪽, 소재 쪽, 원자재 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니켈은 미래 스토리에서 구리와 더불어서 가장 산업금속 중에서 스토리가 좋죠. 이 4차 산업혁명, 거기에 더해서 미중 무역전쟁, 스토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배터리 전쟁이에요. 2차 전지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에 꼭 들어가는 게 니켈하고 구리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는 세상은 안 봐도 비디오인 건 무조건 이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갈 거라는 거는 뭐 진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그 스토리에서도 이게 빠지지 않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니켈 같은 경우는 그 NPI, 저 니켈 삼철하고 페로니켈 같은 경우는 품위가 뭐 10%대, 20, 30%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클래스 2까지 못 가는 거죠. 클래스 1까지 못 가는 거죠. 클래스 1이 돼야지만 99% 이상이 돼야지만 그걸 가지고 배터리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역시 니켈 이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가 달라요. 클래스 2가 프리미엄이 훨씬 더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잘 아시니까 화강하고 산화강, 라테라이트하고 저 두 가지를 가지고 니켈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은 저 산화강을 가지고 건식이나 습식을 통해서 니켈 선철, 페로니켈, 슬래그라고 해가지고 품위가 좀 다른 저런 것들은 다 스테인리스 스틸 용도라고요. 그리고 HPL을 AL을 가지고 고온 추출 침수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정년 니켈 99%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황산 니켈과 함께 만들어지면서 배터리 용도로 이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요게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니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우선 니켈 생산국가고 생산량 전망을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이 수입하고 생산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칼레도니아, 캐나다, 러시아, 호주 이런 나라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고품위 하강은 북미, 호주, 러시아, 저품위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고 생산 기업은 발레, 노리스크, 칭샨 뭐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건데 최근에 칭샨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저품위 산화강을 가지고 고품위 니켈 매트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3월 달에 니켈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자 니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래가 되게 발달하는 겁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지금 생산 보면은 지금 뭐 한 1년에 한 400만 대 정도 이렇게 생산되는데 2030년 40년 가면은 6천만 대 생산된다는 거예요. 1년에. 엄청난 지금 판매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클래스 1 니켈은 항상 만성 부족으로 간다는 겁니다. 특히 NCM 계열,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 전지 점유율 증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NCM 같은 경우가 니켈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켈 수요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양극재, 우리가 요새 양극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극재랑 음극재가 있는데 여기 얘기 나와 있나요? 양극재랑 음극재? 여기 양극재 얘기 안 나왔네. 음극재는 비용이 음극재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요. 양극재보다. 그래서 양극재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NCMA, 포스코가 NCM을 주력으로 지금 계속 생산을 늘리고 있죠. 얘들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안정적이라고 하고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 거리가 길고 출력이 좋지만 전지 수명이 좀 짧고 열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LFP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전지죠. 점점 이제 사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류가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니켈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은 NCA 쪽에 많이 사용됩니다. NCA는 니켈 비중이 50% 가까이 되고 있고요. NMC 811도 상당히 높습니다. 점점 하여간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극재에서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 니켈 비중을 높이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코발트가 비싸고 생산 변동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코발트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코발트를 줄이고 그거를 니켈로 바꾸는 게 지금 이 하이 니켈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의 일종의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기차와 함께 가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 산업 관련 연간 금속 수요 중에서 예상 1등이 니켈입니다. 10년간 한 14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슈로 떠오른 2018년만 하더라도 보시면 니켈만 모든 산업금속과 모든 원자재들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니켈만 올랐어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 테마 이게 고스란히 니켈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기업 주가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하고 이 니켈 선물과 같이 그놓고 보면은 거의 유사해요. 테슬라하고. 그죠? LG화학도 같이 그려놓고 보면은 유사합니다. 올해 초에 니켈 가격이 고점 친 이후에 테슬라도 그렇고 LG화학도 고점을 회복 못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의 그림을 보이고 있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모든 그 원자재에는 생산 비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생산 비용이 어떤 가치 판단에서 제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지 기업들이 유지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암호화폐도 결국에는 생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굴 비용이 있어요. 전기값하고 그
그래픽 반도체 가격이 기본적인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그 생산 비용, 채굴 비용이 대략 15,000달러는 돼야지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자체가 생산 비용이 선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 가격이 생산 비용이라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돼야지 추가 프로젝트 생산 설비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 경제성의 판단 과정, 근거를 마련할 때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가정들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코발트가 얼마일 때 그리고 IR이 얼마일 때 페이백이 몇 년일 때 이런 전제를 두고서 가정을 두고서 적정 가치 판단을 해본다면은 현재 생산 기술로 신규 투자가 발생하려면은 니켈 가격은 2만 달러 이상이 적정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18,000달러대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니켈 가격은 더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는 있겠죠. 지금 니켈 관련 주요 기업들 주가인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광산 쪽에서 유명한 기업은 발레 같은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스미토모 금속. 이런 회사들도 니켈 관련해서는 항상 주목해서 보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자회사 캠코를 통해서 이 배터리용 황산 니켈을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또 주시해서 볼 만한 기업으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향후에는 이 하이니켈을 넘어서서 차세대 전고체 개발, 그러니까 그 소위 고체로 된 이제 그거죠. 전고체.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퀀텀 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이 전고체 개발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데 작년 말에 스펙으로 상장이 됐어요. 상장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뭐 그런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얘들도 그렇고 중국 전기차 니오 같은 경우는 전고체 전지 탑재 차량 양산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성장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배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에너지 밀도가 제일 중요하고 충전 속도가 제일 중요하고 화재 위험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기존의 이 2차 전지보다 한 단계 발전시킨 게 전고체 전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고체 전지가 나타나게 되면은 각각의 셀, 재료 부품, 공정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소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봤더니 대략적으로 양극재나 뭐 동박, 뭐 알루미늄박 이런 쪽으로는 그 셀도 그렇고요. 별로 전고체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소위 하이니켈 셀 제조사에게 대표적으로 LG화학, 뭐 무슨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고체 2차 전지가 개발되는 건 긍정적이다. 왜? 전고체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이 셀 제조업체 기술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 양극재 회사,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콜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영향을 받는 회사는 전해액이나 분리막을 다루는 그런 회사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했던 양극재 관련해서 대표적인 한국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NNF 요런 회사들이 하이니켈 제조사로서 유명한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니켈 선물 계약 상세라고 해가지고 LME에 떠 있는 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LME 선물을 거래할 때 계약 조건이 어떤 것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니까 제가 뭐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왕 이렇게 연주에 왔으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어서 참 보람이 있었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